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의 한인 피해 가족은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의 옷을 바꾸러 쇼핑몰에 들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텍사스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미주 한인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기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초등학생 자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매의 모친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합니다. 한편 쇼핑몰 총기 난사범은 쇼핑몰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조사한 뒤에 범행을 저진 것으로 파악돼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 여파로 대표적인 보수 성향 텍사스주에서도 총기 규제 법안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통과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총기 사건으로 인해 올해만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타 아시아계에 비해 민족 정체성이 강한 편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인들의 4분의 3은 가족이 타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은 인천,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각각 들어섭니다.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광화문에 설치됩니다. LA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가 교사 노조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과 관련해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타운 내 업소들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서 특수 잡기에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은행권 혼란이 불거진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는 등 신용 경색을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6월 초에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 정책을 오는 11일 종료하는 가운데 공화당이 이에 맞춰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바탕으로 엄청난 규모의 청정 에너지 개발이 기대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곳곳은 개발 사업에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3국 정보 공유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미국이 방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12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9.1%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못한다는 응답은 55.5%였습니다.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전세 사기 같은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와 현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에서 104대 10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1승만 더하면 서부조 결승에 나서게 됩니다. LA 다저스 미러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9로 크게 패했습니다. LA 에인절스는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6대4로 승리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하락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주말을 보내면서 어제 월요일 많은 한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주 한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인 교포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6살 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지난 주말 댈러스 교회 쇼핑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교포 일가족입니다. 미국 모금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은 나흘 전 6살 아들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러 쇼핑몰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총기 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며 부부와 둘째 아들은 희생자에 포함됐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만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의 친구가 올린 사연은 SNS 등에 급속히 퍼지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숨진 38살 조모 씨와 36살 강모 씨 부부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한국말을 더 편하게 썼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변호사,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좋은 평판을 얻었고 한인교회를 다니며 주변 한인들을 돕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 소개란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1990년대 초 이민자로 살았던 경험으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6살 큰아들은 부상에선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선 범인이 쇼핑몰 앞에 차를 세운 뒤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범인은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를 꾸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올해만 총기 사건 사고로 1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원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번 사고로 텍사스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미주 한인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총기 규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댈러스 쇼핑몰에서의 총기 난사로 한인 일가족이 숨지는 참변이 알려지면서 미주 한인 사회가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 일상이 돼버린 총기 난사의 피해자가 내 주변 사람, 나아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경철 댈러스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한인들이 많이 불안해하면서 한인회 차원에서 각별히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고 날 때보다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한인들한테 주의를 계속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지대가 없다. 본인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뭐 또 그런 걸 언행 이런 걸 조심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그렇게 성명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립니다만은. 숨진 한인 일가족은 유송교회의 교인으로 교회 측은 이번에 변을 당한 한인 일가족의 장례를 맡아 치르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모와 동생을 잃은 조씨 부부의 첫째 아들은 현재 일반 병동에 입원해 있으며 앞으로 양육 문제를 유가족들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30대 평범한 한인 가족이 평온한 주말 쇼핑에 나섰다가 어처구니 없이 변을 당하면서 남가주 한인들도 총기 사건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아시안 증오범죄가 아니냐는 문의가 LA 주요 한인단체들로 이어지고 있는 등 LA 한인사회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이제야 막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 증오범죄나 그리고 또는 지금 LA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총격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안 정의진흥협회의 존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 아시아 계통 한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총기 구입 같은 거를 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아시아 계통의 또 그런 선정 같은 걸 또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자성 정신과 의사는 총기 난사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심각하면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어떤 하나의 심플한 한 요소가 막 그렇게 될 거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 여러 범불안 장애라든가 이제 그게 심한 어떤 공황증이라든가 아이솔레이트 그죠? 그렇게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초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초등학생 자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살아남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합니다. 이 자매가 다녔던 학교 교육부는 학생들의 희생을 해도하면서 느끼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멘도사 가족과 다른 유가족 그리고 이번 참사로 지인을 잃은 모두에게 조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신적 충격에 대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도 했습니다. 경찰이 희생자 신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멘도사 자매를 비롯해 한인 일가족 3명, 20세 아울렛 경비원 1명, 인도 출신 엔지니어 1명 등 이번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핑몰 참사 현장에서 손님들을 대피시킨 뒤 희생한 전문의 사연도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두 아이 엄마인 라켈 리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해 H&M 상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곧이어 바로 그곳에서 총기 난사가 시작되자 한 점원의 안내로 가게 안 화장실 창고에 12명의 손님들과 함께 몸을 숨겼다라고 전했습니다. CBS와 인터뷰를 한 리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소리였다며 너무 무서웠고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조심했고 총격범이 자신을 발견할까봐 공포 속에 떨면서 기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시도했지만 911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총격범이 여기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제발 총격 피할 수 있기만을 바랬다며 가게 점원이 우리를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을 구한 점원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텍사스주 총기 난사범은 쇼핑몰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총격범의 신원으로 밝혀진 마우리시우 가르시아의 생일과 일치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텔이 언급된 계정이 러시아 기반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OKRU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에 이번 사건 현장인 쇼핑몰이 가장 붐빌 시간대를 보여주는 구글 맵스 페이지에 스크린 캡처 이미지가 게시돼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가장 붐비는 시간대가 토요일 오후로 나와 있고 이것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시간대와 일치한다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이 총격범이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겨냥하기 위해 가장 붐빌 만한 시간대를 골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AP통신은 또한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총격범이 2008년도 군에 입대했다가 3개월 만에 정신건강 문제로 초기 훈련도 마치지 못하고 강제로 전역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에서 쫓겨난 이후 여러 보안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백인 우월주의와 총기 난사에 매료돼서 이것을 스포츠라고 묘사한 내용이 있었고 나치 문양을 새긴 사진도 게시돼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수사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함구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범인이 백인 우월주의에 경도돼 인종주의적인 동기로 증오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총기 규제 법안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텍사스주 하원 지역사회 안전위원회는 어제 AR-15 등 반자동 소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도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텍사스주 의회에서는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 소속 그렉 에벗 주지사도 총기 옹호론자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종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은 텍사스주 아울렛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카린 장페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2023년도에 오늘은 128번째 날이며 어제 우리는 올 들어 201번째 총기 사건을 목격했다며 이것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총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으며 이는 미국인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며 연방의회는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엔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짙은 구름으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해안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엔 빗방울도 떨어지겠고 오후에는 부분적으로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아서 대부분 지역 70도를 밑도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점차 맑아져서 푸른 하늘 볼 수 있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내일은 한낮에 풍부한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은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 중까지 초여름 기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8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70도, 52도, 해안 지역은 62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9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총기 문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 문제를 또 보도해 드려야 되게 생겼습니다. 펜타닐 오남용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0대를 포함한 아동들의 펜타닐 과다 복용 사례가 8년 전에 비해서 무려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펜타닐로 숨지는 아동이 급증해 이렇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1살 미만의 영유아 40명, 1살에서 4살 사이의 유아 9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살 미만의 영유아 총 133명이 1년 사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지난 2021년 숨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대다수 가정 내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아이들이 집안에서 총기 사고를 당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아이들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상황입니다. 한 교수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손에 닿는 곳에 약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모나 베이비시터는 약상자 등의 올바른 보관법과 폐기법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된 펜타닐 중에는 여러 색을 띠거나 아예 캔디 포장지에 쌓여 캔디처럼 위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길을 또 쉽게 끌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마약 단속국은 짚었습니다. LA 교육부 LAUSD의 교사들 임금이 21% 인상될 전망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USD의 교사 노조인 UTLA는 최근의 표결을 통해 94% 이상 찬성으로 LAUSD와 새로운 계약을 승인했고 새로운 계약에 따르면 교사 급여는 3년간 21% 인상돼서 교사의 평균 급여는 10만 6천 달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는 학교 규모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같은 학교 직원을 추가하고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학급의 학생 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이번 계약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생겨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LAUSD 측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이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교사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게 되면 큰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LA시가 길거리 의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LA시의회는 길거리 의료 서비스 관련 자금과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 내 노숙자와 임시 주거지 거주자 등 취약층에 어느 정도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A의 여러 곳에서 길거리 의료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구당 최대 3팀 정도의 길거리 의료 서비스 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표될 보고서는 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고 인력을 얼마나 충원해야 하는지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 길거리 의료 서비스는 일반 진료와 비슷합니다. 예방치료, 상처치료, 약물치료, 정신건강 상담, 중독 회복 재활, 전문의 방문 통한 의료관리, 약물 전달, 건강보험 가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도 1차 진료 활동이 펼쳐집니다. 노숙자가 임시 거주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하루에 반나절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인천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따로 설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는 6월 5일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외청을 서울에 두지 않는 행정조직의 일관성, 특히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청을 이용하는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편의를 감안해 통합민원실 기능을 담당한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습니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를 광화문에 두기로 한 것은 외국 국적 동포들이 인근 대사관을 연계 방문해 복합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과 광주, 공주, 안산, 고양, 천안, 경주,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 의사를 밝혀왔는데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한 점 등 편의성 측면에서 인천을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재외동포들은 민원 업무의 효율성에 근거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서울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를 별개로 서울 광화문에 두고 재외동포들이 서울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 차례 당정협의와 여론조사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직원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재외동포청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산하 별도 법인인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제21기 평통이라고 많이 하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신청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LA 평통과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 자문위원직 지원이 한창입니다. 평통 자문위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LA 총영사관 측은 LA 평통과 OC 샌디에고 평통 지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 지원자 수는 적지만 마감일인 19일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제21기 윤석열 정부 첫 해외 평통 자문위원 인선입니다. 약 4,000명이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해외 자문위원입니다. 평통사무처는 오는 19일까지 재외공관에서 자문위원 추천을 받고 검증 절차를 거친 뒤 7월 말에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1기 해외 자문위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계에 비해서 민족 정체성이 강한 편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민 연륜이 오래되면서 한인들의 4분의 3은 자신의 가족이 타인종과 결혼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인 4명 중 3명꼴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미주 한인들의 상세한 면면은 사회조사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7월 5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미 전역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모두 7,006명의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한인의 3분의 2 정도인 66%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한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같이 자신의 민족적 기원을 분명히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묘사한 경우는 한인이 6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계가 64%, 인도 62%, 필리핀계 61%, 중국계 51%, 일본계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타인종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한인 중 77%는 타인종과 결혼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타운 내 한인 업소들이 다양한 할인 행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일요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타운 내 한인 비즈니스 업소들이 마더스데이 고객몰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에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마더스데이 고객층인 30대부터 70,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 걸쳐 각 연령대에 따른 니즈를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마더스데이 가장 인기 있는 선물 품목 중 하나는 건강식품입니다. 이 마이코는 40대 여성 고객층을 주요 타겟으로 마더스데이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건강식품, 저희가 홍삼이나 알로에겔 100%, 그다음에 이런 상품들은 3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화장품도 역시 30% 할인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에센스는 한 병을 구입하시면 정품 한 병을 더 드려요. 40대 생활용품들 와서 구매 많이 하세요. 기능성 워킹 슈즈 회사로 중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인 나르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1+1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불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뉴런 남녀 슈즈를 한 개씩 더 드려요. 1+1 행사입니다. 올해는 1+1 행사니까 지난해보다 한 배 정도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김스정기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마사지 기계와 화장품 등 폭넓은 품목에 걸쳐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50% 오프하는 그 마사지, 어깨, 등, 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 제품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사시게 되면은 50불마다 5불씩 또 상품권을 또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이 자연스러운 그런 세일하고 이렇게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게 다 끝나고 그래서 모든 세일을 작년보다도 좀 더 많은 울타리몰도 이번 마더스데이를 겨냥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양념갈비, 간장게장 같은 울타리 3대 히트 상품은 파사가로 판매하고요. 울타리에서 목동 봉투, 풍무 등도 봉투를 영원에 판매합니다. 세일 30대가 사실 50대보다 좀 더 많아요. 그래서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이 저희한테는 가장 타운 내 식당들도 마더스데이를 맞아 이번 주말 가족 외식 예약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얼바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오렌지 카운티 한인문화재단이 오는 13일인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얼바인 시청 광장에서 제12회 얼바인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타민족들에게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이번 한국문화축제에는 한인 2세들의 전통 음악과 춤, 사물놀이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선보이게 됩니다.
얼바인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20년 동안 얼바인 한인 인구가 급성장한 가운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한인 2세와 3세 자녀들과 또 타 커뮤니티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도 처음 열린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70명에 가까운 한인 변호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올 2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인 라스트네임으로 추정된 한인 합격자 수는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 변호사 시험에는 총 3,765명이 응시했고 합격률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한인 고교생이 올가을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미국 청소년 드라마의 주연으로 발탁됐습니다. 주인공은 토론토 인근의 칼레도니아 타운에 사는 15살의 노수미 양입니다. 노 양은 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주연인 에린 역에 뽑혔습니다. 에린과 에론은 양쪽 부모가 합치면서 의붓 형제가 된 남매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현재 3살 때부터 전문학원을 학원에서 춤을 배웠던 이 노수미 양은 음악과 보컬도 배우면서 배우와 가수로서의 길을 준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 양은 드라마 촬영 전인 지난 3월 패밀리 채널에서 이 드라마에 출연했고 2018년도에는 52부작 드라마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한 불법 이민자 억지 행정명령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뉴욕시가 이민자 급증에 대비해 긴급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신속히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부동산 단체 대표자들과 경제인 단체들은 이런 파트너십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JFK 국제공항을 관리하는 항만관리청에 공항 경납고를 임시 수용시설로 쓸 수 있는지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 거리 일부를 막아 야영장으로 쓰게 하거나 크루즈선을 임대하는 방안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시가 이민자 유입 급증에 대비해 내놓은 이 같은 긴급 방안에 대해 제안 중 대부분은 실행이 쉽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티와 함께 미술품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인 뉴욕 소더비가 이번 달 피카소와 클림트 등의 희귀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작품들의 총 경매가가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아터제 호수가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을 발산합니다. 색채로 표현된 슈베르트의 음악이라는 클림트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It's almost more of a poetic depiction of water than it is a true landscape, which is what I think makes it so exciting. 20세기 초 호수를 주제로 한 클림트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경매가가 무려 4,500만 달러, 약 6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빛의 제국입니다. 빛의 제국 17개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작품의 경매가는 최대 5,500만 달러입니다. It is certainly the ultimate example of Magritte's output, the greatest, achievement of surrealism, you may say, and the highlight of the Macy's and at Sotheby's. 피카소가 사랑했던 여인 3명의 초상화도 소더비 경매에 오릅니다. 피카소와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 부드러운 색조나 강렬한 색감 또는 여신같이 그려진 작품들의 낙찰가는 각각 2-3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Even in a time when there is certainly as much, if not perhaps more, uncertainty in a global sense with markets, interest rates, etc.,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art as an asset. 이번 달 16일부터 3일간 열리는 뉴욕 소더비 경매는 최근 4번의 계절별 경매에서 3번째로 총 경매가가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 정책을 종료합니다. 오는 11일 종료합니다. 공화당은 이에 맞춰서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인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치 전선이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 당시에 실시했던 정책을 거의 모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1년 6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공화당에 맞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도전 공식화 이후 백악관 고위 참모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바이든 측근들과 외부 그룹을 며칠간 비공개로 만나 재선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내분이나 혼동과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답게 행동하는 것이 재선 전략의 주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것을 백악관의 정원 이름을 따는 로즈가든 전략으로 부르며 상대편이 거리낌 없이 토론에서 결판되도록 놔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달리 대선 경선 후보가 난립해 있는 공화당이 서로 물고 뜯는 혼돈의 상황을 연출해서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더 돋보이게 하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더 힐은 이는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이 취했던 것과 유사한 접근법이라면서 트럼프를 둘러싼 4년의 논란 끝에 바이든은 미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고개를 숙이며 의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되려는 운동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측근은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은 이제 더욱 진지해졌다면서 차분함과 냉정함을 혼돈과 불안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측근들은 또한 바이든의 재선 공식화 후 분열된 것처럼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지지 입장을 빨리 표명하는 등 민주당이 과거보다 더 단합된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초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D-Day를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로 예측한 것입니다. 이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6월 1일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과 일치한 예상입니다. 초당적 정책센터는 지난 2월 X데이가 올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올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예상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입니다. 폭풍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조지아, 엘라바마 등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6일로 늦춰주면서 봄 세금 신고 기간 세수가 줄어들게 돼 6월 초까지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방공마 화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이 방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군사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장기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12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에는 호크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방공 탄약과 방어용 드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포화 로켓, 인공위성 이미지 지원 시스템과 각종 유지보수 부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주로 자체 보유 중인 여분의 무기를 바로 양도하는 PDA 방식을 썼지만 USAI, 즉 이니셔티브를 통하면 무기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도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지원 패키지 예산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상당히 건조해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남미 볼리비아에서는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기온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광활한 숲과 들판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긴 띠를 이루며 맹렬히 주변으로 타들어갑니다. 닷새가 채 안 되는 사이 100건 가까운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27건은 손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Alberta continues to be under a state of provincial emergency, and response efforts are focusing still on protecting and supporting Albertans during these wildfires. 2만 9천 명이 긴급 대피했고 서울 면적의 6배가 넘는 39만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 정부는 예년에 비해 더욱 뜨겁고 건조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expecting to warm up towards the weekend, which could raise fire danger levels again, and we anticipate the wind direction could shift. 가을이 한창인 중남미 볼리비아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강수량은 예년 한 달치와 맞먹는 수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비는 삽시간에 우박과 눈으로 변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와 르완다, 케냐에서도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콩고에서만 희생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르완다를 방문한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덜한 국가들이 대신 피해를 보는 사례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4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104대 10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4쿼터에 대역전극을 펼쳤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최근 10년간 플레이오프에 오르면 무조건 결승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징크스를 갖고 있는데 좋은 징크스죠. 과연 그 징크스를 이번에 레이커스가 깰 수 있을까요? 레이커스는 1승만 더하면 서부조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동부 컨퍼런스에서도 2라운드에 마이애미 히트가 뉴욕 닉스를 109대 101로 꺾고 역시 3승 1패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맨시티와 아스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도 볼만하지만 시즌 막바지에는 2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강등권 탈출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강등권을 벗어나려는 하위권 팀들의 파이팅은 종종 큰 이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면 유로파 리그에 나갈 수 있는 6위 자리로 올라서는 홈팀 브라이튼. 그러나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한 원정팀 에버튼의 파이팅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경기 시작 35초 만에 에버턴이 빠른 역습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What a start! What a start! 35 seconds on the clock and Everton strike! 전반 29분에는 두쿠레가 멋진 발리슛으로 두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에버튼은 자책골로 또 한 골을 달아나고 후반 31분에는 맥네일이 상대 수비와 골키퍼까지 제치고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한 골씩을 더 주고받으며 결국 5대1로 브라이튼을 제압한 에버튼은 17위로 올라서며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강등권팀 맞대결인 노팅엄과 사우샘프턴의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노팅엄이 웃었습니다. 노팅엄은 전반전 아워니가 잇따라 두 골을 넣으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최하위 팀 사우샘프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홈팀 노팅엄이 4대3으로 승리하며 리그 16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리그에는 이미 라이벌인 호날두가 뛰고 있는데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KBS입니다. AFP 통신은 긴급 속보로 메시의 사우디 리그행 확정을 전했습니다. 메시가 사우디의 한 팀과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맺어 다음 시즌부터 뛴다는 내용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메시는 알힐랄과 무려 5억 2,2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8,70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호날두가 사우디 알 나스르로 이적할 때 받은 몸값 5,800억 원보다 규모가 큰 초대형 계약입니다. 메시의 거취를 둘러싼 분위기는 최근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허락 없이 홍보대사 자격으로 사우디를 방문했고 다녀와서는 구단 SNS를 통해 사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우승으로 최고의 스포츠 선수에게 주는 라우레우스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35살 메시의 다음 행선지가 사우디 리그로 확정되면
여러 기행을 일으키고 있는 호날두와 다시 흥미로운 라이벌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LA 다저스가 미러키 브루어스와 원정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정 경기에서 대패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너무 집중력을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제 LA 다저스는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불펜이 무너지면서 3대9로 대패했습니다. 5회 초까지 토니 건설린, 미러키의 프레디 페랄타 선발 투수들이 호투를 했는데 불펜 투수가 나오면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LA 다저스의 불펜 투수들 늘 매년 골칫거리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보강이 잘 안 되네요. 그래도 꾸역꾸역 지난 3, 4년간 잘 메워왔는데 여전히 불펜이 숙제입니다. 2023년 5월 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